최근 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 하나는 퀄컴인데요. 보시는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한 달 동안 퀄컴의 주가는 33% 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퀄컴의 주가가 어제 추가적으로 3%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여기에는 한 가지의 그 희소식이 발생을 했다. 어떠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는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플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겨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퀄컴이 굉장히 강력한 날을 보냈다. 어제를 얘기하죠. 지금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왜 이렇게 강력한 날을 맞이했냐면 in the wake of라는 것은 뭐뭐의 여파로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여파였냐면 승리를 거뒀다. 어디에서 승리를 거뒀냐면요. 애플과 디스퓨트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냐면 특허권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3%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US 코트 미국의 이제 그 법정에서 룰링을 했다. 발표를 한 거죠. 어떠한 식으로 판결을 났냐면 애플이 리바이브라는 것은 다시 살려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퀄컴에 대해서 다시 딴지를 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그 딴지냐면 모바일폰의 패턴츠, 그러니까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력에 대한 특허권을 얘기하는데 이 특허권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딴지를 거지 못한다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퀄컴이 승리를 거둬나게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미 합의를 받지 않는가. 두 기업 사이에 합의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이 다시 그 퀄컴의 그 특허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두 번째 법정 소송을 지금 애플이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 다 지금 연방 그 코트에서 법원에서 리젝을 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게 무슨 분쟁인지 좀 이해를 해봐야겠죠. 2017년에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퀄컴이요 애플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 고소를 했냐면 이 특허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로열티를 내야 되잖아요. 이 로열티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어떠한 기술이었냐면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워치에 들어가는 특허권이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2019년 동안 한 2년 동안 싸움을 하다가 결국 합의를 본 건데요. 합의를 봤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애플이 이 퀄컴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대신 이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애플이 다시 한번 챌린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특허권에 대해서 어떠한 딴지를 걸고 있냐면 밸리디티는 유효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지금 그 유효 기간이 지났다. 라이센스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너의 특허를 이용할게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챌린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 뭐 이러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퀄컴이 그들의 특허권을 지켜내면서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 주식 중에 한 11억 달러 정도의 지분을 정리했다.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팔았습니다. 어느 정도를 판매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n his first sale이니까 지난 5년 동안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파는 거고요. 이번에 다 해서 5빌리언 정도를 정리를 했다라고 이번 주에만 5빌리언을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위터에다가 이제 여론 조사를 했잖아요. 투표를 해서 58%가 그래 팔아라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서 판매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월요일 날은 지금 2.1 밀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옵션이 있었는데 이 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 개수로 치면 93만 4천 개 정도의 주식을 정리를 했고 그때 이제 금액이 1.1 빌리언이었죠. 11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팔았냐면 3.5 밀리언 350만 주를 판매를 해서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39억 달러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3일에 걸쳐서 판매한 주식의 개수를 보니까 총 4.5 밀리언 정도를 판매를 한 거죠. 450만 주를 정리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요. 전체 지금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3%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를 판매하겠다고 지금 결론이 난 건데 그 중에서 아직 3%밖에 팔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7%가 남아있는 거죠. 좀 우울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의 주식 그 매도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PR 테크노킹이다. PR을 정말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에 그 투자하는 비용을 줄여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기술에 재투자하고 그리고 마진이 높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좀 기이한 행동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PR 기술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이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재벌인데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그냥 싹 없애버렸죠.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번에 이제 텍스를 내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 만약에 아무런 그 얘기 없이 주식을 10%나 정리를 했으면 아마도 테슬라의 그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천재가 아닐까. 엄청나게 그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그에 따라서 10%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이러한 천재성을 제가 한번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좀 인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번 테슬라의 주식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사람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부분적으로는 부분 매수해서 돈도 좀 만들어내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게 이러한 방법을 취해서 잘 마무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7% 정도 조금 더 팔아야 된다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에는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코인베이스 아니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고민해 볼 만한 좀 주제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할 바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과연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요.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중립적인 레이팅을 주고 있는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크립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라면 그냥 크립토 커런시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를 바로 직접적으로 하시라.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미주에서 일하고 있는 댄 돌브즈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면 코인베이스 그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보면 퍼포먼스를 살펴보면요. 비트코인과 나란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같이 시작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보시면 주가의 흐름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가격 흐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코인베이스도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나란히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비트코인이 성장할 거라고 믿으면 코인베이스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의 변수가 있죠. 바로 경쟁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을 이겨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하나의 리스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산품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크립토를 거래하는 이런 거래소는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밖에 없었죠. 옛날에는. 근데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제는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게 거의 일상생활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는 이러한 하나의 기업으로 좀 이미지가 낙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정적인 얘기가 이게 나오는데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코인베이스의 3분기 그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 테이크 레이트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테이크 레이트이 뭐냐면요. 코인베이스처럼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거래되는 그 거래 자금이 있는데
있는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나 그 수수료 쪽으로 이렇게 매출로 잡을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테이크 레이시라 그러거든요. 테이크 레이시 높다는 것은 경쟁력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쟁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테이크 레이시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 20%라는 그 매출 부분에서 미스가 난 거다, 전망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의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퀘어라든지 소파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수료를 줄이고 결국은 지로 수수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테이크 레이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고,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의 미래를 믿는다면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 논리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말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남아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면, 따라서 가상화폐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단 하나에 불과하고요, 이 가상화폐의 그 거래를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 부분으로 이 사용자들을 전파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매출의 소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아마 이 아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연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펀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분 이름이 저스틴 와이트라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자, 이분이 운영하는 자금이 나와 있죠. 94억 달러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이름이요, T-Rowe Price All Cap Opportunities Fund라고 합니다. 자, 이 펀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자, 이 펀드는요, 전에 이름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T-Rowe Price New America Growth Fund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던 펀드인데, 최근 들어서 이름을 3월 달에 바꿨다고 하죠. 자, 그런데 리턴을 보면요, 수익률이 무려 5년 평균 26.8%입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이 보통 1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매년 26.8%씩 지난 5년 동안 성장을 해왔다. 굉장히 성공적인 펀드죠. 그리고 모닝스타에서 그 라지캡 카테고리에서 지금 순위를 매겼을 때 15%,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펀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1년의 실적 그리고 3년의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최고의 펀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과연 이렇게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펀드가 어떠한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4가지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가지의 필라가 나와 있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좀 조사를 한다. 어떠한 것을 살펴보냐면 이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얼마나 우량 기업인지, 비즈니스의 퀄리티가 좋은지 아닌지를 살펴본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 경쟁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보는 요인이 뭐냐면 컨센서스의 에스티메이트를 본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컨센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지금 시장의 다른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는 건 지금 미스매치가 있냐 없냐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을 선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스냅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세 번째의 요인은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만약에 추세가 좋지 않다면 편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거나 비즈니스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보다는요, 어닝 결과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4가지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탑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비중의 6.6%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아마존이죠. 6.1%, 알파벳, 구글이 4.4%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3.0%, 비자가 2.7%, 애플이 2.4%, 넷플릭스가 2.4%, 찰스 슈왑이 2.2%, 세일즈포스가 2.1이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2.0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굉장히 좀 우량주가 주요한 그런 종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탑 10이 33.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기업들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33%만 탑 10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넓게 분산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자신들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냥 느낌으로 종목을 고르시지 말고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만 투자하는 이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소파이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분이 바로 소파이의 CEO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소니 노토라는 분이 이번에 CNBC에 출연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경청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소파이가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세는 이러이러하다고 지금 장담을 하는구나. 물론 이제 CEO니까 좋게만 얘기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그 수치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EO의 비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태도라든지 이분의 비전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순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미준 패밀리 오프라인 미팅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만드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better than expected numbers, but I think maybe two of the big areas that really jumped out for people is in terms of the membership. 2.94 million members from 2.56 a quarter earlier. Products, 4.27 million versus just 3.67 million a quarter earlier too. And those are two of the areas that I think are really keying off things. What happened in terms of where you found membership growth, and secondly, what all these products are, what you're putting out there? Well, first, Becky, thank you for having me this morning. And it's also a special day for SoFi. This culminates a year of us achieving many, many milestones in an all-out sprint. And the results yesterday really reflect the hard work over the last 4 years. We had record revenue. We're able to deliver that record revenue because we have such a diversified business. So unlike a lot of companies that may have fell short of investor expectations because they're only in crypto or only in trading, or they're only in lending, or they benefited disproportionately from staying at home and now we're in a reopening trade. We have businesses that benefit in all those different environments, and that's why we hit record revenue. On the member and product growth numbers, everything's really coming together. Our marketing, our product, our ability to communicate in our app to our members to help them get their money right by giving them more personalized offers. We are the only one-stop shop for digital financial services, so it allows us to meet members when they have a need. We want to be there for whether it's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decision in their lives or the days in between, and that ability to serve them across the product selection is really, really helping us, and communicating to them and building trust is also starting to play in. Yeah, your product growth outstripped even your membership growth. So walk me through that. Like, what type of products would you be offering to a member that maybe they would pick up on? Sure. So we are a one-stop shop for financial service products on a digital mobile platform, the only one that I know of. We provide loans like student loan refinancing, mortgage, unsecured personal loans, and in-school loans. We also provide brokerage, so single stocks, fractional shares without commissions. We have 6 of our own ETFs that are customized for our members and their needs. We have robo-advisory accounts. We were just named a #1 robo-advisor by Barron's. And in addition to that, we also offer cryptocurrency. We also have a product called SoFi Money, which is like a checking or savings account where you can put your direct deposit and then pay all your bills or pay your friends. We also have a credit card. In addition to that, we provide home, life, and auto insurance through partnerships. So broad-based products, we want to meet our members when they have a need.
and then build trust with them through our best of breed products. And when they have a second need, we have that product for them. So members are individuals, and then products are the number of services they have with us relative to members. Anthony, you mentioned in the release that you were able to come out with these stronger numbers despite what's been a depressed arena for student lending. Walk us through each of those areas. Where do you see big growth? Where do you see some areas just overall troubled, like student lending? Sure. So the President Trump, former President Trump, in March of 2020, made an executive order where those with federal student loans did not have to pay their loan payments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at's been in place since March of 2020 and will remain in place until the end of January 2022. Our business has been cut in half as it relates to student loan refinancing since that point in time. But we're able to deliver the record results of revenue of $277 million because of the fact that we have strength in our personal loans. We built a home loan business that's still growing quite nicely. We have a technology platform business that enables 89 million accounts. Those accounts were up 80% year over year. So we're enabling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o create accounts like ours so they can service their members. And then all the products that I mentioned are in our financial services segment. Those are all growing very nicely. So yes, our largest and most mature business, student loan business, is operating at less than 50% of where it was prior to COVID. But the rest of the businesses have picked up the slack and been able to drive really strong growth. And just as importantly, our outlook for the fourth quarter is calling for an acceleration in revenue growth to 49 to 55%. So we see the trends continuing. Who are these new members who signed up over the last quarter? Where are they? Yeah, we're really focused on what I call high achievers, not well served. These are people that have done well academically, they've done well professionally, but they've been left behind by our banking and financial systems. They don't have someone that can help them get their money right, to teach them to invest in their 20s so that they have the benefit of compounding. They don't have someone to help educate them on how much debt they should take out for their student loans when they go off to college, so they're not behind the eight ball based on the income that they'll generate after they graduate from college, or they've accrued too much credit card debt as they started in life, and they need to refinance to a lower cost term debt, or they've bought a house, and when they're buying that house, making sure they buy a house they can afford, and one that will allow them to invest in their 30s instead of being behind the eight ball. So we're going after millennials and Gen Z that fit that demographic. Our hope is over time we can serve a broader audience, but we have to be focused on one core target, now with them, and then expand. We're really seeing great adoption at the top of our funnel through everyday products like SoFi Money and people putting their direct deposit with us. That gives us a lot of information to help you better manage your money. We may know if you're overspending and help you manage your budget through a free certified financial planner. We may also know that you're paying a student loan that's at a really high interest rate and you can refinance, or that you have a bunch of cash sitting there doing nothing, and we can help you with invest that money so it starts compounding.